2016년 거제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이곳은 대한민국 조선업의 심장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이 조선소를 중심으로 삶을 꾸렸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용접 기술을 물려주었으며 동네 전체가 이 일터 덕분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에만 2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30년 동안 기술을 갈고 닦아온 장인들이 공구를 챙기고 사물함을 비우고 수십 년을 함께한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야 했습니다. 정부는 불을 끄지 않으려고 11조 원을 쏟아부었고 전문가들은 대놓고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유는 단 하나,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15%, 많게는 20%나 저렴하게 배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고객들은 가격표를 보고 선택했습니다. 중국 배가 그럭저럭 괜찮다는데 왜 굳이 한국에 더 비싼 돈을 내야 하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2023년 11월이 왔습니다. 호주 앞바다 중국에서 만든 LNG 운반선 CESA 퀸다오호가 호주 퍼시픽 터미널에서 화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영하 162도까지 냉각된 액화 천연가스 수천억 원어치의 화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전기 4대가 전부 멈추면서 배 전체가 암흑에 빠졌습니다. 승무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호주 해양안전청은 이 배를 향해 불가 판정을 내리고 호주 해역 180일 입항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LNG 터미널 하나가 일주일 동안 마비됐고 3건의 선적이 차질을 빚었으며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전력을 유지하지 못한 배 한 척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세계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엔지니어링이 몇 밀리미터만 어긋나도 폭발할 수 있는 화물을 실을 때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 조선소들은 2029년까지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카타르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선 프로그램을 발주했을 때 LNG 운반선 128척,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물량 한국이 92척을 가져갔습니다. 전 세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배를 만드는 중국은 36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일자리를 잃던 나라가 이제는 고객을 돌려보내는 나라가 됐을까요? 한국 조선소가 알고 있는데 중국이 아직도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국이 가격 경쟁을 그만두고 중국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것으로 승부하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이 반전이 얼마나 극적인지 이해하려면 불과 몇 주 전인 2016년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조선사 HD 현대가 올해 첫 2주 만에 25억 달러, 약 2조 원의 신규 수주를 따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 다짐도 포기하기 전에 이 정도 금액이 계약서에 찍힌 겁니다. 첫 번째 계약은 HMM과 체결한 1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8척이었는데 이는 2007년 이후 HD 현대가 받은 컨테이너선 수주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과 노르웨이 선주에게 판매한 10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LNG 운반선 4척이었습니다. 이 배 한 척이 20만 입방미터의 액화천연가스를 실을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서울 전체 가정에 약 2주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2조 원이 HD 현대가 올해 목표로 잡은 금액의 11%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수주 목표는 233억 달러, 약 30조 원으로 2025년 대비 29% 증가한 수치입니다. 제 생각에 이게 대단한 이유는 목표가 높아서가 아니라 실적 때문입니다. HD 현대는 5년 연속 연간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했습니다. 이 회사가 숫자를 정하면 반드시 해냅니다. HD 현대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HD 현대는 하나의 조선소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입니다. 꼭대기에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세계 최대급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이 있고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을 전문으로 하는 현대사모가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현대미포를 합병해서 조직을 더 효율화했습니다. 이 조선소들을 합치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보는 건 이들이 일부러 모든 배를 만들지 않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연간 400척 이상의 배를 찍어내는 걸 보면서 벌크선, 일반 유조선, 표준 컨테이너선 당시로서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에게 지기로 한 겁니다. 왜 그 결정이 옳았는지 이해하려면 한국이 왕좌를 잃은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조선업 전체가 사라질 뻔했던 그 시절로 말입니다. 2010년 모든 것이 바뀐 해였습니다. 완공선 박수, 수주 잔량,
신규 계약 3가지 지표 모두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세계 1위 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시장 변화가 아니었고 중국 기업들이 단순히 더 열심히 일해서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부가 설계하고 자금을 댄 산업 탈취였고 그 규모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2000년에 발표한 제10차 5개년 계획에서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뒤로 업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금이 쏟아졌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 사이에 중국 정부가 자국 조선소에 직접 투입한 보조금이 약 9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900억 달러입니다. 이 금액은 해당 기간 중국 조선업 전체 매출의 46%에 해당합니다. 중국 조선사가 번 돈의 절반 가까이가 정부에서 나온 겁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민간 기업으로서 사실상 무제한의 정부 자금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포커 게임에 나갔는데 상대가 칩이 떨어질 때마다 새로 찍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격이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고 한국 조선소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주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계속 확장했습니다. 국책은행은 계속 대출해줬고 새 시설은 계속 들어섰습니다. 격차는 해마다 벌어졌습니다.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 약 200명의 숙련된 한국인 노동자들, 수십 년간 기술을 갈고 닦은 용접공, 엔지니어, 설계사들, 이 중국 조선소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함께 가져갔습니다. 제 생각에 이 두뇌 유출은 계약을 잃은 것만큼이나 뼈아팠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회복할 수 있지만 기관에 축적된 전문성은 한 세대가 걸려야 다시 쌓을 수 있으니까요. 2015년이 되자 중국 조선소는 전 세계 수주의 40% 이상을 차지했고 한국은 약 25%로 밀려났습니다. 추세는 누가 봐도 명확했습니다. 철강, 태양광, 전자제품처럼 조선업도 중국이 지배하게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건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빠질지, 그리고 이 위기가 결국 업계에 일어난 최고의 일이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숫자들은 볼 때마다 충격적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대한민국 산업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 중 하나, 이 2015년에 3조 3천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다음 해에는 또 2조 7천억 원을 잃었습니다. 어떤 나라들의 연간 예산보다 빠른 속도로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4조 3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2년 뒤에 또 해야 했습니다. 2조 9천억 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감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1조 5천억 원의 손실을 분식회계로 숨겨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링의 자존심을 대표해야 할 회사가 생존을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삼성중공업도 상황이 나았던 건 아닙니다. 1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3년 반 동안 단 한 분기도 쉬지 않고 돈을 잃은 겁니다. 긴급증자를 2번 해서 총 2조 6천억 원을 수혈했고 5대 1주식 병합까지 단행했습니다. 주식 5주가 1주가 된 겁니다. 정말로 생존을 위해 싸우는 회사만 하는 조치입니다. 업계 전체적으로 2016년 한 해에만 최소 2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는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담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제나 울산 같은 곳에서 조선업은 주요 고용주가 아니라 경제 그 자체였습니다. 식당들이 문을 닫았고 학원들이 폐업했으며 젊은 가족들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느끼고 떠났습니다. 총합해서 한국 정부는 업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약 11조 원을 썼습니다. 이건 신공항을 2개 짓는 비용과 맞먹는 금액이고 이 모든 돈이 출혈을 멈추기 위해 들어간 겁니다. 제 생각에 이 시기가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건 재정적 손실 때문만이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가장 진보된 배, 가장 큰 배, 가장 복잡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무한한 자원과 손익 걱정이 필요 없어 보이는 경쟁자에게 빼앗기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이 위험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잘못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후퇴였습니다. 전면 후퇴가 아니라 전략적 후퇴였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폐허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은 연간 400척의 배를 만듭니다. 무제한의 정부 자금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더 쌉니다.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배 한 척마다 손해를 보면서도 기꺼이 만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의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는 겁니까? 그만두면 어떨까요? 논리는 거의 역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벌크선에서 한 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철광석과 석탄을 대양을 가로질러 나르는 단순한 화물선 말입니다. 기본 유조선과 표준 컨테이너선도 놔주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가져가게 두자. 연간 400척을 만들고 시장 점유율 승리를 축하하게 두자. 한국은 중국이 만들 수 없는 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몇 밀리미터의 오차가 재앙으로 이어지는 극도의 정밀함이 필요한 배들 말입니다. LNG 운반선, 이중연료 선박, 부유식 생산 플랫폼, 가격보다 경험이 중요하고 너무 복잡해서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배들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지난 30년간 한국 산업이 내린 가장 현명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싸움에서 물러나는 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적 자존심이 걸려 있을 때는요. 하지만 때로는 애초에 잘못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게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이어진 구조조정은 가혹했지만 필요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019년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서 업계를 통합하려 했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2년에 이를 막았습니다. 한국이 LNG 운반선 시장을 독점할 거라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일종의 칭찬이었습니다. 대신 하나그룹이 나서서 대우조선해양을 2조 원에 인수하고 2023년에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세 개의 메이저가 남았습니다. HD 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더 날렵해지고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생일대의 검증을 받게 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카타르가 전례 없는 일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조선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6월, 세계는 여전히 팬데믹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해운이 멈췄고 전 세계 조선소들이 올해를 버틸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타르가 모든 것을 바꾸는 발표를 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선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한 겁니다. LNG 운반선 128척, 거의 30조 원어치의 배였습니다. 사상 최대의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인 노스필드 확장에서 나오는 가스를 운송해야 했고 영하 162도의 화물을 싣고 대양 한가운데서 고장나지 않는 배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카타르는 한국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영리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조선소 양쪽과 계약을 체결해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가능한 한 많은 글로벌 생산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물량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였습니다. 그 답이 시장이 한국과 중국 조선업을 실제로 어떻게 보는지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92척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36척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배를 만드는 나라가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조선계약의 3분의 1도 못 가져간 겁니다. HD 현대가 약 34척 7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땄습니다. 삼성중공업은 33척을 확보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대우조선해양으로서 거의 죽을 뻔했던 한화오션은 5조 원이 넘는 25척을 수주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 한순간이 구조조정 기간 동안 한국이 걸었던 모든 것을 입증했습니다. 카타르는 더 많은 물량을 중국에 줘서 수조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가격 차이는 실제로 있었고 중국 조선소들은 12에서 19% 할인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숫자를 보고 리스크를 보고 엔지니어링이 실패하면 폭발할 수 있는 화물을 운반하는 배에는 프리미엄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놀라운 건 타이밍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정부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하다가 불과 몇 년 만에 역사상 최대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해고를 버텨낸 노동자들, 다른 사람들이 중국으로 떠날 때 남았던 엔지니어들, 암흑기 내내 기술을 갈고 닦았던 용접공들, 그들이 갑자기 업계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지만 카타르의 결정은 전 세계 경쟁자들이 물었던 명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체 한국 LNG 운반선이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이유가 뭡니까? 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정밀 기술에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과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왜 한국이 프리미엄을 받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는 영하 162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화성 표면보다 더 춥습니다. 이제 이렇게 차가운 것을 파도에 흔들리는 금속배 안에서 유지하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한 주는 열대의 열기에 다음 주는 북극의 폭풍에 노출됩니다. 만약 경납 시스템이 실패하면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면 가스는 그냥 새는 게 아닙니다. 액체 부피의 600배로 급격히 팽창합니다. 결과는 재앙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멤브레인 경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표준은 프랑스 회사 GTT에서 나오고 그들의 시스템은 0.5에서 1.2mm의 믿을 수 없이 얇은 장벽을 사용합니다. 신용카드 두께 정도입니다. 이 멤브레인을 아파트 건물 크기의 화물 탱크 전체에 절대적인 정밀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실수 한번 작은 틈새 하나가 업계에서 점잖게 경납 실패라고 부르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한국과 중국 조선소 모두 이 프랑스 기술의 라이선스를 받았으니 이론상으로는 같은 것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수십 년간 이 시스템을 설치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이 수천 번을 해봤습니다. 가능한 모든 실수를 이미 하고 각각에서 배웠습니다. 그 축적된 노하우 금속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끼고 문제가 숨어있을 곳을 직감적으로 아는 것 매뉴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프랑스 로열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 경납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개발한 KC, 이른 파형 스테인리스 스틸 멤브레인을 사용합니다. 삼성은 KCS라는 자체 시스템이 있고 하나는 독일 파트너와 함께 솔리더스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 기술 독립 노력은 한국이 이 시장을 얼마나 진지하게 보는지를 보여줍니다. 남의 기술을 잘 설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죠. 성능 차이는 보일오프율이라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항해 중에 증발로 잃는 가스의 양입니다. 최고의 시스템은 이제 하루에 0.07%를 달성하고 구형 시스템은 0.15%였습니다. 작은 차이처럼 들릴 수 있지만 17만 입방미터의 가스를 싣고 3주간 항해하는 배에서 이 격차는 수십억 원의 화물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LNG 운반선은 가스를 운반하는 배가 아닙니다. 대양을 건너는 부유식 극저온 공학 플랜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40년을 들여 이걸 제대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밀 엔지니어링은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한국이 어떻게 이 배들을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속도와 효율성으로 만드는가입니다. 오늘날 HD 현대조선소에 들어가면 SF 영화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 겁니다. 그들은 이걸 MAX라고 부릅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 프로그램입니다. 핵심은 선박 부품의 위치를 0.1mm 정밀도로 인식할 수 있는 3D 비전 AI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사람 머리카락은 약 70 마이크로미터 굵기인데 이 시스템은 100 마이크로미터까지 정확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미세한 디테일을 볼 수 있는 로봇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를 보여주는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자동화 전에는 숙련된 용접공 6명이 함께 일해서 한 달에 약 500톤의 강철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로봇 4대가 같은 시간에 900톤을 처리합니다. 80%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높은 일관성으로요. 로봇은 11시간째 지치지 않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없으며 월요일 아침이냐 금요일 오후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용접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한다로 프레이밍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실제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 한국인들이 부모 세대가 했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점점 기피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는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점점 더 감독자와 기술자가 되고 있지 단순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HD 현대는 페르소나 AI, 독일의 누라 로보틱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휴머노이드 용접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봇 팔만이 아니라 기존 자동화가 닿지 못하는 선체 내부에 복잡하고 좁은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는 실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2026년 말에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2027년에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한화오션은 2030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해서 그들이 말하는 지능형 조선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까지 인수했는데 이로써 한국 조선사 최초로 미국 내 생산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한국의 진정한 해자입니다. 중국이 선박 설계를 복사할 수 있고 같은 경납 기술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반 정밀 제조 생태계 전체를 복제하고 수십 년의 축적된 노하우와 통합하고 수천 척의 선박을 통해 개선하려면 그들에게 없는 시간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중국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국이 앞서가는 동안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모두가 주목해야 합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조선업을 지배하고 있고 격차도 크지 않습니다.
2025년에 중국 조선소들은 전 세계 수주의 63%를 가져갔습니다. 400척이 넘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247척이었습니다. 이게 순전히 펀치수로 채점하는 복싱 경기라면 중국이 매 라운드 KO로 이기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국영 거대 기업 CSSC, 중국 선박 집단 유항공사는 지구상에서 건조되는 전체 선박의 약 3분의 1을 만드는 거인입니다. 모든 선박이 중국 정부 정책에 따라 군사 규격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건 그냥 회사가 아니라 조선소, 연구소, 부품 제조사를 모두 산하에 둔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LNG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진보된 조선소인 후둥중화는 현재 60척이 넘는 LNG 운반선을 수주 잔량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 8척의 대형 LNG 운반선을 인도했는데 이는 중국 조선소 역대 연간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10척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창싱섬에 25억 달러 규모의 최신 스마트 조선소도 짓고 있는데 이게 완공되면 연간 LNG 운반선 생산 능력이 6척에서 10척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제가 언급한 초대형 큐맥스 운반선 기억하시죠? 카타르가 주문한 것들요? 27만 1천 입방미터로 역사상 가장 큰 LNG 선박들이요? 그것들은 전량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후둥중화에 이 거인들 24척을 맡겼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업계가 중국 LNG 운반선이 시장을 휩쓸 거라고 패닉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실적입니다. SP 글로벌이 업계를 조사했을 때 분석가들은 한국 조선소가 여전히 고품질 건조와 정신아픔에서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조선사들 중에서는 오직 후둥중화만이 제대로 된 LNG 운반선 실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둘째, 2025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최대 민간 조선사인 양쯔강 조선이 수주가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2024년 146억 달러에서 2025년 초까지 겨우 2억 9천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원인은요, 중국산 선박에 항만 수수료와 규제를 부과하는 새로운 미국 통상 정책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아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와일드카드입니다. 지정하게 실시간으로 조선 지도를 바꾸고 있고 한국은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닌 긴장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업계 전체를 재편할 규제들로 이어집니다. 한국이 가장 잘 만드는 배에 대한 수요를 사실상 보장하는 규정들 말입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진 않지만 조용히 전체 해운 산업을 바꾸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가 지구상의 모든 배를 더 깨끗하게 만들도록 강제하고 있고 데드라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IMO는 국제해운 규칙을 정하는 UN 기구입니다. 2023년에 그들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공격적인 목표로 온실가스 전략을 개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해운 배출량을 최소 20% 감축 목표는 30%, 2040년까지 70에서 80% 감축, 2050년까지 넷제로. 이걸 맥락에서 보면 해운업은 현재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약 3%를 차지합니다.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해운업이 나라라면 지구에서 6번째로 큰 배출국이 됩니다. 독일보다 크고 한국보다 큽니다. 규제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모든 배가 EXI 현존선 에너지 효율 지수라는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CII 탄소 집약도 지수도 있는데 이건 학교 성적표처럼 배를 A부터 E까지 등급 매깁니다. D등급을 3년 연속 받거나 E등급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속 불합격하면 특정 항구 입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의미하는 건 전 세계 선박들이 교체되거나 개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러운 연료유를 태우는 구형배들은 더 이상 운항이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해운사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노후 선박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개조하거나 처음부터 청정 연료용으로 설계된 새 배를 주문하거나 대부분이 어떤 옵션을 선택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시죠. 2024년에 모든 컨테이너선 수주의 69%가 대체 연료 능력을 명시했습니다. LNG, 메탄올 또는 암모니아. 숫자가 엄청납니다. 머스크가 LNG 이중연료 선박 20척과 메탄올 선박 24척 이상을 주문했습니다. 하팡로이드는 LNG 이중연료 선박 24척을 주문했습니다. CMA-CGM은 저탄소 선박 131척에 18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는 2026년에만 LNG 운반선 115척이 발주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년 대비 24% 증가입니다. 그리고 LNG 운반선과 이중연료 선박이
바로 한국 조선소가 10년을 들여 완벽하게 만든 복잡한 고마진 배들입니다. 제 생각에 한국이 직접 썼더라도 이보다 더 좋은 규제 환경을 설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모든 세 규칙이 고객들을 바로 한국이 가장 잘 만드는 배 쪽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는 실제로 납품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는 이제 막 현실이 되기 시작한 또 하나의 이점이 있습니다. 태평양 건너편에서요. 미국에는 조선업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문제가요. 세계 최대의 해군을 보유한 미국이 상선을 거의 만들지 못합니다. 미국 국기를 단 상선 중 거의 전부가 실제로는 해외에서 건조됐습니다. 수십 년간 이건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화 덕분에 가장 싸게 만드는 곳에서 배를 사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갑자기 미국 전체가 묻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배는 실제로 어디서 오는 거지? 답은 점점 더 한국입니다. HD 현대가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인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해군 함정 건조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 해군 병참사령부인 NAVSAP과 최초의 선박 수리 기본 계약도 맺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 군함 정비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10년 전 한국 조선소들이 정부 구제 금융을 구걸하던 때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면 웃음거리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정말로 끈 건 따로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는데 이로써 한국 조선사 최초로 미국 땅에 실제 생산 시설을 갖게 됐습니다. 계획도 야심차입니다.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연간 생산 능력을 1.5척에서 20척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이건 작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겁니다. 타이밍이 우연이 아닙니다. 워싱턴이 적극적으로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해역에서 운항하는 비용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만 수수료, 규제, 행정적 장벽문에 환영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거대한 간판을 걸어놓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양쯔강조선의 수주 급락 기억하시죠? 이게 그 이유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글로벌 조선 동맹의 완전한 재편입니다. 예전 모델은 단순했습니다. 가장 싼 곳에서 사면 됐습니다. 새 모델은 지정학, 공급망 안보, 그리고 상황이 긴박해질 때 실제로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를 고려합니다. 한국은 서방 고객들에게 안전한 선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품질, 동맹국, 정치적 부담 없음. 놀라운 변화입니다. 10년 전에 한국은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하는 환자였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이 자기 편으로 원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방금 목격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업을 넘어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 한국은 왕좌를 잃었습니다. 중국이 무제한의 정부 자금, 더 싼 인건비, 그리고 승리를 위해 배 한 척마다 손해를 보겠다는 의지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2016년이 되자 한국 조선소들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11조 원의 구제 금융이 투입됐으며 지역사회 전체가 미래가 있는지 걱정했습니다. 쉬운 대응은 더 세게 싸우는 것이었을 겁니다. 비용을 줄이고 임금을 깎고 가격으로 중국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요. 어떤 산업들은 그 방법을 시도했고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물러나 완전히 다른 전장을 선택한 겁니다. 중국이 연간 400척을 만들게 두자 한국은 247척을 만들 거다. 하지만 그 배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될 거다. 가격보다 정밀함이 이기고 보조금보다 경험이 이기고 실수하면 재앙이 되는 배들 말이다. 오늘날 한국 조선소들은 글로벌 LNG 운반선 시장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빅3의 영업이익 합계가 2026년에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대 처음입니다. 10년 전에 거의 죽을 뻔했던 회사들이 이제 고객들을 몇 년씩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앞바다에서 암흑에 빠졌던 그 중국산 LNG 운반선은요? 아직도 호주 해역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이 만든 배들은 지구의 모든 바다에서 매일 수조 원어치의 화물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요. 제 생각에 이게 바로 양보다 질로 경쟁할 때의 모습입니다. 싼 가격 대신 전문성에 베팅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무언가에서는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일 때 말입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더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똑똑하게 경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에 따라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업이 어떻게 벼랑 끝에서 돌아왔는지에 대한 이 심층 분석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여기를 클릭해서 다음 추천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